어, 지금 우리 사회에서 반일 감정이 너무 심각하게 일고 있어서 이게 자칫 잘못하다가는 일본하고 원수가 되면 결국 누가 손해인가 이런 거를 한번 우리가 좀 냉정하게 따져보고 일본을 비판할 땐 비판하더라도 제대로 알고 비판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일본이 36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너무 일방적인 얘기만 들어와서 좀 어리둥절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학자들이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밝혀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이걸 공식석상에서 얘기를 하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지금 모르고 있는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다 보니까 저도 이런 얘기하면서 좀 가슴이 좀 먹먹할 때가 좀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일본 사람들이 36년 동안 통치를 하면서 과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식민 통치라는 것을 하는 데 있어서 무슨 시혜를 베풀었다. 아니, 식민 통치를 하는데 무슨 시혜를 베풀어요. 뺏어가기 바쁘지. 제국주의 시절에 힘센 자들이 힘 없는 사람들을 그냥 찍어 눌러가지고 그 나라를 식민 지배하면서 그 나라의 자원, 그 나라의 노동력, 그 나라의 많은 지적 재산 이런 걸 가져다가 자기네들의 근대화 자금으로 쓰기 위해서 식민지를 하는 거지. 아니 무슨 그 나라를 회피하게 만들기 위해서 식민지를 합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될 거는 식민 통치는 정말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큰 불행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지도 않은 걸 했다고 하거나 이렇게까지 우리가 오바를 해서 욕을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오늘은 이 산림 녹화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은 유엔이 인정을 하는 세계적인 산림 녹화의 성공국입니다. 그래서 유엔 산하기관인 식량농업기구 FAO라고 하죠. 이 식량농업기구에서 1982년에 공식 보고서가 나왔는데 여기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산림 녹화에 성공한 유일한 개발도상국이다. 독일, 영국, 뉴질랜드와 더불어 세계 4대 조림 성공국이다. 이렇게까지 높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 지구정책연구소의 레스터 브라운 소장이라는 사람은 한국은 세계적인 산림 녹화의 모델이다. 우리도 지구를 다시 푸르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과 실질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저희 때 지금은 초등학교라고 이름이 바뀐 국민학교에 다닐 때 식목일 무렵 되면 아마 기억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전부 깡통 하나씩 들고 소독조 들고 산에 올라가가지고 송충이 잡았죠. 그 기억나시죠? 예. 그리고 나무 열심히 심었죠. 그렇게 해서 전 국민적인 노력, 군인, 학생, 공무원까지 동원해가지고 총동원돼서 나무를 심어서 세계적인 산림녹화국이 돼서 지금은 산에 나무가 너무 많아서 문제인 이런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숲이 주는 그야말로 이 청정한 자연과 그리고 이 숲은 나무만 울창한 게 아니라 이 비가 오고 폭우가 쏟아지면 이 숲이 이 물기를 잡아둡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자연재해를 막고 이런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이 후쿠다 다케오라는 일본 총리가 박정희 대통령을 평가를 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런 내용이 이분의 자서전에 나옵니다. 한국 하면 일제 때부터 벌거벗은 산을 연상을 했다. 한번 파괴된 산림은 복구 곤란한 것이 아주 철칙인데 박정희 대통령이 20년 미만의 집권 기간 중에 완전히 녹화에 성공한 것은 고도성장, 수출 증대, 중화학공업 등 경제적인 업적보다 더 어렵고 값어치 있는 위험이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숲을 이루어서
그것을 전 국민이 향유할 수 있도록 해준 이 산림녹화야말로 그 무엇보다도 더 높은 평가를 받아 마땅하다라고 후쿠다 다케오 일본 총리의 자서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산림녹화 하면은 정말 우리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도 될 정도로 이 지구상에서 이렇게 극적으로 이 산림을 복구해서 국민들 모두에게 숲이 주는 이런 멋진 삶을 향유하게 만든 것은 기적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 뒤에 있는 저 산 모습 한번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지금도 저런 모습을 보고 산다면 우리의 정서가 얼마나 황폐해져 있었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한국의 산림녹화가 20세기의 기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 이전에 정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산림녹화의 원조는 누구였느냐 하는 것입니다. 학자들이 17세기 무렵에 이 지구촌 전체에서 이 소빙하기가 닥쳐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유럽뿐만이 아니라 이 아시아 이 모든 사료를 보면 1630년에서부터 1650년 요 무렵에 이 유럽에서도 막 대기근이 들고 조선에서도 기근이 듭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경신 대기근 이래가지고 몇십만씩 굶어 죽고 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나중에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요게 소빙하기가 요때 닥쳐와가지고 전 지구적으로 다 추위 때문에 농작물이 수확이 줄어서 일어난 이런 일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날이 추워지다 보니까 난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소빙하기를 맞으면서 조선의 아주 일부 지역에서만 유행하고 있던 이 온돌 문화가 한반도 전역으로 다 번져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온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장작을 떼서 이 바닥에 깔아놓은 이 돌을 뜨겁게 달궈가지고 그 뜨겁게 달궈낸 돌 위에서 생활하는 것, 이게 온돌이죠. 자, 그러면은 이 돌을 달구기 위해서는 연료가 필요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는 전부 뭘 집에서 떼고 있습니까? 전부 외국에서 사오는 도시가스, 기름 보일러 이런 걸로 전부 난방도 하고 밥도 짓고 물도 데워서 쓰고 그러죠. 우리나라에서 따뜻한 물이 내가 원할 때 수도꼭지만 틀면 콸콸콸 쏟아져 나오는 이 온수 공급 시스템이 국민들에게 보급되기 시작한 것은 사실은 서울 올림픽을 전후해서였습니다. 아파트 문화가 이렇게 발달하면서 그렇게 됐죠. 그 이전에는 주로 어떻게 했습니까? 전부 연탄을 떼가지고 연탄으로 더운 물을 데워서 그 물 아주 아껴가지고 세수도 하고 양말도 빨고 그런 거 다 기억나시잖아요. 16세기 소빙하게 닥쳐가지고 온돌이 전 한반도로 퍼져나가면서 무슨 후폭풍이 불기 시작을 했느냐. 이 온돌을 달구기 위해서 산에 가서 나무를 해와야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나무 이외에 무슨 대체 연료가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모두들 전부 도끼 들고 낫 들고 가지고 산에 올라가가지고 나무를 베다가 아궁에다가 이제 떼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온돌 문화의 확산으로 인해서 땔감 수요가 폭증을 했고, 땔감 수요가 폭증하다 보니까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했고, 나무를 하다 보니까 나무를 베는 만큼 나무를 심었으면 괜찮은데 아무도 나무를 심지를 않았습니다. 온 백성이 날마다 산에 올라가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무를 베다가 아궁에다가 계속 떼다 보니까 숲이 남아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요 사진, 요 농부 모습을 보지 말고 농부 뒤에 있는 모습을 보십시오. 거의 전국의 산들이 다 저런 식으로 이제 헐벗어 가지고
특히 조선 후기 들어서 이제 인구가 조금씩 늘면서 이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뭐 논이나 밭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뭐 숲을 그냥 불태워가지고 화전이라고 하죠. 그래가지고 뭐 논밭을 일궈가지고 먹고 살다 보니까 비만 오면은 토사가 밀려 내려와가지고 하천이 범람하고 조선의 유일한 그 농업이었던 쌀 이런 것들이 작황이 엉망이 되니까 사람이 먹고 살 식량도 없어질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전부 나라에 세금을 쌀로 걷었는데 세금을 거둘 쌀이 없으니까 나라의 살림도 계속 쪼그라들면서 조선 후기로 가면 갈수록 조선은 엉망진창인 이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자, 이미 1804년에 우리가 실학자라고 하는 정약용 선생이 송정사의라는 그런 그 글을 저술을 했습니다. 소나무 정책에 대한 나의 견해라는 뜻인데 여기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백성들이 소나무 모기를 독충이나 전염성 병균처럼 여겨서 남몰래 베어 없어버리는 바람에 산에 소나무 한 그루 없게 만들었다. 살림이 어쩌다 이 지경까지 되었는가? 하나는 나무를 심지 않는 것이요, 둘은 저절로 자라는 나무까지도 꺾어 땔감으로 쓰는 것이요, 셋은 화전민이 산을 불태우는 일 때문이다. 심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데 쓰는 사람은 무궁하니 이 어찌 나무가 궁하게 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 국민이 가서 다 나무를 베다가 떼긴 뗐는데 어느 누구도 나무를 심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나무를 안 심었을까요? 바로 이 조선에는 왕토 사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한반도에 있는 모든 땅과 모든 산과 모든 산림과 모든 논밭은 다 국왕의 소유다. 우리는 단지 국왕의 것을 빌려 쓰고 있을 뿐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산이 있는데 저 산이 전부 다 왕의 것이에요. 그런데 누가 와가지고 뭐 보초 서는 사람도 없고 이거는 국왕 소유니 들어가지 말아라 이런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누구 산인지도 몰라. 이런 걸 무주공산이라고 합니다. 그 무주공산이니까 모두가 가서 거기 있는 거 다 갖다가 배다 떼도 되는 거예요. 그 무주공산인데 내가 왜 거기다가 돈 들여서 나무를 심어요? 그리고 이 18세기, 19세기 가면은 조선의 이 소위 말하는 행정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가 돼가지고 어느 누구도 나무를 심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냥 자고 일어나면은 숲이 완전히 벌거숭이가 되고 뭐 그래가지고 특히 이제 사람이 많이 모여 사는 지역에 있는 산일수록 완전히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서울 인왕산에 나무가 한 그루도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인왕산에다가 나무를 심기 시작한 게 누구냐? 조선 총독부가 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삼천리 금수강산이 완전히 민둥산의 천국으로 추락한 것은 이건 시간 문제일 뿐이었죠. 이 온돌 문화 때문에. 그리고 온돌도 17세기 그러니까 숙종 연간 무렵 이전까지만 해도 날씨가 비교적 온화해가지고 뭐 온돌이 필요 없는 상황이었는데 소빙하기가 닥쳐가지고 온돌이라는 것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됨으로 인해서 이 비극이 시작이 됐던 것입니다. 자, 학자들은 그 통감부라든지 조선총독부에서 산림법, 산림령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이 조선의 이 주인 없는 이 토지, 산림자원 이런 걸 다 약탈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게 이제 양강유역 그 산림 약탈론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다시 말씀드리면 양강이라는 것은 두만강, 압록강의 이 상류 지역 가면은 압록강이라는 그 쪽을 쭉 따라 올라가면 백두산이 나오죠. 개마고원이 나오죠. 그 일대에 엄청난 그 원시림 숲이 있었는데 그 원시림 숲을 전부 일본이 베다가 일본으로 그 수탈을 했다.
또 총독부가 임적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많은 민요림을 약탈을 해서 총독부 소유의 국유림으로 편입시켰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뭐 양강역, 원시림, 수탈론 뭐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까지 아주 학계 정설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주장이 얼마나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느냐 하는 것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그러면은 뭐 임야조사, 그래서 산림자원 수탈 이렇게 공식으로 지금까지 우리 국민들의 머릿속에 자리 잡아왔습니다. 요 이우연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 요즘에 위안부 동상 철거하는 운동을 하고 있는 분인데, 이분이 한국의 산림 소유제도와 정책의 역사, 그래서 1600부터 1987년까지라는 아주 정말 기념비적인 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책에 지금까지 한 번도 우리가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던 일본의 산림자원 수탈론은 과연 사실이냐 아니냐, 이것을 아주 명확한 사료를 근거를 통해서 연구를 한 책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말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조선의 산림 역사에 있어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한 사람이 바로 초대 조선 총독인 데라우치 마사타케라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데라우치 마사타케라는 사람이 헌병정치, 경찰을 동원해가지고 조선 민중을 아주 목을 조인 그런 좀 악랄한 통치를 한, 그야말로 헌병 통치의 이 원흉이다, 이렇게 아주 데라우치 그러면 아주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가 머릿속에 꽉 차 있습니다. 일본 자료에 의하면은 데라우치 총독이 생긴 게 이래서 참 손해를 많이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만 이분이 헌병을 동원해 가지고 이 경찰이 하는 역할을 헌병에게 맡겼습니다. 그래서 이 데라우치라는 사람이 조선 총독을 하면서 이 경찰이 헌병의 통치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헌병의 아주 강압 통치를 한 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헌병 통치를 하는 이면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데라우치라는 사람이 생긴 건 이렇게 좀 험상궂게 생겼어도 정말 특이하게 이 사람이 내가 조선 총독이 돼가지고 조선에서 내가 반드시 하고 싶은 내 정책이 있는데 그 정책을 슬로건으로 만든 게 뭐냐? 치산, 치수, 치심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산에다가 나무를 심고 그리고 매번 그냥 풍수해가 나가지고 수재가 나는 것을 막고 산과 물을 제대로 해야만 인심이 안정된다. 그러니 나는 재임 동안에 난 정말 다른 건 몰라도 난 나무는 내가 정말 열심히 심겠다라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데라우치 총독의 자기의 시정 목표가 치산, 치수, 치심이에요. 이걸 슬로건으로 내건 다음에 하여간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가지고 나무를 심기 시작을 했습니다. 병합 다음 해인 1911년에 4월 3일을 식수일로 정했습니다. 식수일, 식목일 비슷하죠? 그래서 해방이 된 다음에 우리가 대한민국이 건국이 됐을 때 원래는 4월 3일을 식목일로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4월 3일이 일본의 신무 천황의 제일이다. 그래서 이날 기분 나쁘다. 그래가지고 이틀 뒤로 미뤄가지고 바로 이 데라우치 총독이 정했던 식수일을 이름을 바꿔가지고 식목일이라고 그래서 4월 5일을 식목일로 정했습니다. 바로 이 식목일의 원조가 데라우치라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각급 학교, 그 다음에 행정관청, 이런데 그냥 뭐 애림사상 뭐 이런 걸 고쳐가지고 틈만 나면 나무를 심도록 만들었습니다. 말로만 한 게 아니고요. 나무를 심으려면 묘목이 있어야 되잖아요. 묘목을 기르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임업시험장이라는 걸 만든 사람도 이 사람이에요. 지금 광릉에 있는 임업시험장 누가 만들었습니까? 저거 일본 사람이 만든 겁니다. 데라우찌라는 사람이 만든 겁니다. 또 조선의 산림 녹화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그 두 사람의 일본 사람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은 사이토 오토사쿠라는 사람인데, 이분은 조선 총독부가 산림 행정을 담당을 하는 전담부서를 만들어 가지고 아주 양질의 목재를 생산을 하자. 그러려면은 뭐 이 부서가 하나 있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영림창 이런 걸 만들고, 또 이 영림창에서 뭔가 이 조선의 이 토질과 조선에서 잘 자라는 나무를 연구하기 위해서 임업시험장을 설치해야 되겠다. 그러려면 전문가가 있어야 되는데 전문가라는 사람 데려오자. 그래가지고 이 사이토 오토사쿠 사는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바로 이 조선 총독부 초대 산림과장, 영림청장을 지낸 사이토 오토사쿠라는 사람이 이 산림 정책 이걸 마련해가지고 아주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나무를 심도록 만든 사람이 이 사람이고, 특히 조선에 산에 올라가면 아카시아 나무가 많죠. 또 우리 이거 눈 들어보면 다 포플러 나무 많죠. 조선에 잘 자라는 나무가 아카시아 포플러니까 이 아카시아 포플러를 열심히 심어가지고 녹화를 하자. 그래서 오늘날 대한민국의 이 산에 아카시아 포플러 나무의 천국으로 만든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퇴임 후에도 이 사람은 평생에 걸쳐서 헐벗은 조선 산하의 녹화에 앞장섰는데, 학자들은 이 사람이 산림 녹화에 기여한 건 인정한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바로 우리의 산림 자원을 수탈한 사람 아니냐.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이제 이 사람을 기념하는 무슨 기념식을 하려고 했는데 와가지고 또 깽판을 나가지고 이게 잘 안 됐어요. 또 한 사람의 일본인이 있습니다. 아사카와 다쿠미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서울 망우리 공동묘역에 묻힌 사람인데, 1914년에 이 사람이 총독부 산림과 기사로 부임을 해서 1931년까지 17년간에 걸쳐가지고 조선의 민둥산을 푸르게 만드는 1등 공신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아사카와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조선의 헐벗은 산을 이 사방 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조선에 제일 잘 자라는 나무를 만들기 위해서 종묘 개발에 일생을 바쳤고, 그래가지고 조선에는 잣나무가 이게 유익하겠다. 그래가지고 이 잣나무 양묘 기술을 개발을 해가지고 잣나무 묘목을 아주 대대적으로 보급을 해가지고 조선 땅을 잣나무 천국으로 만들자. 그래가지고 인공조림의 37%를 잣나무 묘목으로 만들어가지고, 요즘에도 저 가평 쪽에 가면은 이 잣이 많이 날 겁니다. 다 이분의 공입니다, 이게. 이분은 어쨌든지 간에 한국의 이 산림녹화, 치산치수, 사방사업 하는 데 있어서 이 아사카와라는 사람을 빼면 얘기가 안 돼요. 근데 이분이 1931년에 식수일 기념 행사를 하다가 너무 과로가 쌓여가지고 40세의 나이로 아깝게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나 죽으면은 나는 조선 땅에 묻어달라 그래가지고 망우리 묘역에 묻었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는 또 시비를 안 걸어요. 그래가지고 아사카와 다쿠미 한일 합동 추모식을 하고 뭐, 그래서 몇 년 전에는 이 아사카와 다쿠미하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사이토 오토사쿠도 공이 크니까 이 사람도 같이 우리가 기념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얘기가 나왔다가 아주 뭐 난장판이 벌어진 일이 있었습니다. 예. 하지만 이 두 사람을 제외하면 산림녹화에 대한 역사가 쓰여지지 않을 정도로 이 두 분의 공이
크다는 사실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1910년에 데라우찌 총독이 이제 내가 치산, 치수, 치심이 내 정책이니까 지금 말이야 조선의 살림이 지금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 조사를 하자. 그래가지고 총독부의 전 행정력을 동원해가지고 조선의 이제 각 그 지방 관청 이런 데다가 얘기를 해가지고 당신네 지역에 지금 나무 상태가 어떤지를 다 보고를 해라. 그래가지고 전국을 조사를 하는 그 임야 분포라는 조사를 한 결과 이때 1910년에 비로소 일본 사람이 와가지고 야 조선의 살림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정확하게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살림의 상태, 임상의 구분, 도대체 이 산이 누가 주인인지 아는 소유 구분, 이걸 파악할 수 있는 첫 번째 자료가 바로 조선 임야 분포라는 자료입니다. 대한제국 정부는 이런 조사조차 한 번도 시행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총독부가 조사를 한 결과 한반도의 살림은 성림지, 그러니까 지금 베어서 쓸 수 있을 정도로 자란 나무가 이렇게 자라있는 지역이 전체 중에 32%에 불과하다. 그 다음에 치수 발생지, 지금 당장 나무를 심지 않으면 안 되는 헐벗은 지역이 42%다. 그리고 지금 나무가 한 그루도 서 있지 않은 무인목지, 다시 말씀드리면 민둥산이라는 뜻입니다. 민둥산이 26%다. 따라서 지금 32%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다가는 지금 시급히 나무를 심지 않으면 이거 큰일 나겠다. 바로 요 그 지도에서 녹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이 바로 성림지를 얘기하는 거고요. 나머지 이거 분홍색이라든지 이 황토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은 나무가 없거나 지금 당장 나무를 심지 않으면 큰일 나는 지역이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조선의 살림이 이런 상황이었는데 일본이 무슨 놈이 와서 살림 자원을 어떻게 뭘 수탈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앞뒤가 맞는 얘기를 해야 뭐 이해라도 하죠. 이제 이런 얘기를 조금 더 하면 이제 저놈 자식 저거 완전히 뭐 토착 외구 아니야 뭐 이제 이런 그 욕을 얻어먹는데 뭐 욕을 뭐 얻어먹더라도 뭐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일본이 1910년에 데라우찌 총독이 부임을 해서부터 나무를 심으려고 시작한 게 아니고요. 이미 1905년에 을사보호조약에 의해서 통감부를 설치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1906년에 통감부를 설치를 하는데 통감부를 설치하고 지금 조선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나무를 심는 일이다. 그래서 산림녹화를 통감부 시절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통감부 시절의 산림녹화 이 계획을 총독부가 그냥 이어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아주 이제 데라우찌 총독이 오면서부터 이제 인공조림 사업이라는 것을 본격적으로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11년 4월 3일 날 식수일을 지정하고 그리고 1913년에 광릉 2,800헥타의 그 숲에다가 임업시험장을 만들고 요즘에 임업시험장 가가지고 다 뭐 산림욕하고 온다고 그러는데 이 임업시험장을 조선 총독부가 만들었다는 사실 정도는 이해하고 가서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1914년에는 저 서삼릉에 있는 의령원에다가 임업시험소를 설치했는데 요 의령원에 있는 요 임업시험소는 1922년에 홍릉으로 이전하면서 이거를 확대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때서부터 임업시험장을 만들어서 조선의 이 토양에서 잘 자라는 나무가 무엇인지를 끝없이 개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병충해에 강하고 빨리빨리 자라는 나무를 수종을 품질 개량을 해가지고 조선 각지에 심을 묘목을 대대적으로 키워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1906년에 통감부가 만들어진 다음에 이 산림법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이 통감부가 와가지고 조선의 산림을 보니까 도대체 조선에
이 산림에 주인이 있어야 누가 가서 뭐 가꾸던지 아니면은 나무를 못 빼가도록 뭐 막던지 그럴 거 아니에요. 도대체 이런 뭐 산이 전부 무주공산이니 이걸 어떻게 하면 좋으냐? 빨리 주인을 정해서 주인 보고 나무를 심도록 하자. 근데 보니까 주인이 누군지를 모르거든요. 그래서 통감부에서 만든 산림법은 빨리 주인부터 정하자. 이렇게 시작을 한 게 이 산림법인데, 조선 총독부가 조선 임적 조사를 하고 나서 보니까 야, 지금 주인을 정하는 것보다 지금 당장 급한 것은 먼저 나무를 심는 게 더 중요하겠다. 안 그러면 조선 다 황폐해져 가지고 이거 안 되겠으니 일단 주인 정하는 문제는 뒤로 미루고 먼저 나무를 심도록 하자. 그러려면 나무를 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지금 주인 없는 요 산이 이걸 이제 다 구그림으로 치고 여기 있는 산에다가 누군가 개인이 와서 제가 요 5년 안에 여기다 나무를 심겠습니다. 심는 만큼 심으면 가서 조사를 해서 이 정도면 충분히 숲이 이루어지겠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 나무를 심은 사람에게 이 구규림을 넘겨주자. 이게 산림령이라는 것입니다. 정책을 변경하지 않을 정도로 조선의 산림이 너무나 황폐해졌기 때문에 어쨌든지 간에 나무를 심은 사람에게 기득권을 인정해 주자. 그래서 이때서부터 예를 들어서 그 동네에 사는 김씨라는 사람이 그 뒤에 있는 이 주인 없는 그 산에다가 제가 이 산을 나무를 심겠습니다. 그러면 총독부하고 이 사람하고 이제 계약을 맺습니다. 지금부터 5년 안에 총독부가 나무를 심으라고 하는 만큼의 나무를 심겠습니다 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이 사람에게 이 땅을 빌려줍니다. 그래가지고 5년 후에 총독부가 와서 조사를 해서 우리가 심으라고 하는 만큼 심었다. 그러면은 그 땅을 이 사람에게 소유권을 넘겨준 겁니다. 이게 바로 이 정책, 주인 없는 이 산림에다가 나무를 심는 자에게 이 주인을 넘겨주는 이 정책, 이게 바로 조선에서 산림녹화에 성공한 결정적인 요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조림대부제도라고 해요. 그래서 이 조림대부제도를 1910년에 도입을 한 이후에 일본이 망할 때까지 이 조림대부제도를 계속 유지를 해서 지금 누가 주인인지도 모르는 이 무주공산을 전부 나무 심는 사람에게 다 넘겨준 겁니다. 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바로 이 조림대부제도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박정희 대통령도 이 제도를 시행을 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대한민국 산림녹화의 원조를 따진다면 우리가 조선 총독부를 빼놓고는 이 역사가 도대체 이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막 나무를 심어서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임대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녹화를 하려고 해도 묘목을 자기가 키우려면 시간도 걸릴 뿐만 아니라 묘목을 또 확보하는 돈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이러면은 산림녹화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나무를 심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묘목을 무상으로 제공을 해줍니다. 무상으로. 그러면 총독부는 어디서 하늘에서 돈이 떨어져서 그걸 만드나요? 그 돈을 어떻게 했느냐? 바로 아까 말씀드린 그 성림지라고 하는 압록강 두마강 유역의 이 원시림 지역, 여기에 있는 나무를 베서 거기 있는 나무를 팔아서 번 돈으로, 그 당시에 북쪽 지역에는 그래도 산림이 좀 풍부하게 있었습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린 조선 임야분포도를 보면 그래도 남한보다는 북한 지역이 그래도 푸른색들이 좀 많이 남아있죠. 그 푸른색이 있는 지역에 나무를 베다가 팔은 돈을 가지고 이걸로 임업시험장에서 묘목을 대량으로 만들어 가지고 남한 지역에 헐벗은
살림을 녹화하는 비용으로 투입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야, 저 압록강 두모강에 있는 저 나무 다 베가지고 일본이 다 전부 저 실어갔으니까 저거 강탈한 거 아니야, 저 수탈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돈이 남한 지역의 산림 녹화를 위한 묘목을 만들었고 그 묘목을 나무 심겠다는 사람에게 무상으로 제공을 했으니까 그 돈이 수탈한 거예요? 아니면 조선에 재투자된 거예요? 이게 재투자를 한 겁니다. 특히 북한 지역의 나무 벤 돈으로 남한 지역의 산림 녹화에 쓴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단 한 번도 아까 정약용이가 그 송정사이에서 얘기했듯이 한 번도 체계적인 인공조림을 실시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런데 20세기 들어서 조선 총독부가 조선을 통치를 하면서 인공조림을 통해서 조선의 살림이 극적으로 변화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지금까지는 주인이 없는 이 숲은 누구나 들어가서 그냥 아무나 가서 거기 있는 뭐 나무도 베우고 뭐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다 주인을 정해준 겁니다. 주인을. 나무 심은 사람에게는 다 이거 네 땅이니까 앞으로 여기서 네가 심어놓은 나무 못 베가도록 네가 잘 지켜. 이거 내 땅이니까, 이거 내가 심은 나무니까, 이거 내 재산이니까 눈에 불을 켜고 지키는 거죠. 그리고 함부로 뭐 주인 허락 없이 산에 들어가서 나무를 베면 바로 즉결로 넘어가가지고 벌금을 물거나 감옥에 가거나 이렇게 아주 엄격하게 이 단속을 했기 때문에 산이 울창하게 이 숲이 조성되기 시작을 한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산림에 대한 근대적인 사적 소유권 제도가 확립이 됐습니다. 바로 이 통감부와 총독부의 40년에 걸친 산림 녹화 정책 덕분에 1940년대 이후서부터는 한국의 사냐에 호랑이가 막 날뛰고 다닐 정도의 울창한 산림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좀 의문이 남죠. 야, 그러면 우리 해방 후에 우리 산하가 엉망진창이 됐는데 이거는 왜 그렇지? 우리의 기억 속에 해방 후에 조선 그러면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그냥 뭐 헐벗은 산하에 민둥산에 앞뒤가 안 맞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1907년) 통감부 시설서부터 1942년까지 일본은 35년간 일본 사람들이 조선에다가 나무를 심은 인공조림 실적은 236만 정보의 사냐에 82억 1,500만 그루의 나무를 심었습니다. 1942년은 1941년 12월 며칠 날 일본이 진주만을 공습을 해서 태평양 전쟁이 벌어졌죠. 그래서 1942년부터는 전쟁을 치르는 그 아주 전쟁통이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나무를 좀 그 전보다는 심는데 좀 등한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통계는 아직 확실치는 않은데 어쨌든지 간에 1942년까지 열심히 일본 사람들이 나무를 심었습니다. 특히 일본 사람들이 언제 아주 집중적으로 많이 심었느냐? 1930년부터 1942년까지 바로 이 중일전쟁이 벌어지기 만주사변이 벌어지기 1년 전, 그러니까 일본 통치의 후기에 해당하는 요 12년간 전체 나무의 61.4%, 그러니까 62% 가까운 나무를 조선 그러니까 일제 통치 후기에 심었다는 것입니다. 1930년대 일본은 1931년에 만주사변을 일으켰고 1937년에 중일전쟁을 일으켰고 1941년에 태평양 전쟁을 일으켜서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전쟁 기간 중에도 열심히 조선 땅에다 나무를 심은 이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렇게 일본 사람들이 열심히 갖고 가지고 호랑이가 나타날 정도의 숲을 이루는 이 산하가 해방이 되면서 일본의 이 통치 시스템이 전부 빠져나가면서 그야말로 아비규환의 무주공산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누가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한다고 해서 누가 시비 거는 사람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또 전부 다 도끼 들고 낫 들고 가가지고 나무를 베다가 떼기 시작한 겁니다. 어느 정도로 심각했느냐? 1952년에 유엔의 그 한국 그 재건단 운크라라고 하는 그 단체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임업 전문가로 그 한국에 와서 한국의 임업 정책을 그 수행을 한 영국인 하워드라는 사람이 유엔에다가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 유엔 보고서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일본으로부터의 해방은 많은 사람들에게 벌목 허가증을 발부해 준 결과를 낳았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장사진을 이루어 톱과 도끼를 들고 산에 올라가 거리낌 없이 나무를 족쳐대고 있다. 일본으로부터의 해방이 한국 살림을 망치는 전주곡이나 다름없었다.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이 건국이 된 이후에 경찰을 동원해 가지고 광릉 숲을 전부 경찰이 에워쌌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보존해야 된다. 여러분, 지금 그래서 광릉 숲이 그렇게 울창한 채 살아남은 거예요. 안 그랬으면요 전부 다 그냥 작살이 났을 겁니다. 먹고 살 게 없고 뗄까 먹고 그러니까 그냥 전부 산에 올라가서 1세 때 심었던 나무들 전부 다 갖다 배다 뗀 겁니다. 특히 언제 이 살림이 엉망진창으로 망가졌느냐? 6.25를 겪으면서 우리 국군이 70만 대군으로 급행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군이 급행창을 했는데 나라 살림이 어려워서 우리 군대를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훈련시키는 비용은 미국이 됐습니다만 그거 가지고 다 해결이 안 되니까 이 군부대들이 후생사업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어떤 살림이 있으면 부대 옆에 있는 그 숲이 있으면 그 숲을 업자에게 줘서 거기 있는 나무를 베다가 나무를 팔아가지고 번 돈으로 업자가 일부 가져가고 나머지를 군부대 운영비로 쓰는 군 후생사업이라는 것을 조직적으로 벌여가지고 장교들의 호주머니로 다 들어갔습니다. 이때 우리 숲이 다 엉망진창으로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살림의 역사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1961년에 5.16을 한 다음에 아니 일본에 가면은 일본은 저렇게 숲이 푸르르고 울창한데 우리는 이게 뭐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빨리 이 산림 녹화를 할 것인가 하고 시험 삼아서 나무를 좀 심어봤답니다. 군사정부 때. 근데 나무 심어놓고 뒤돌아서니까 나무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까 심은 나무 지금 당장 나무를 갖다가 베다 떼지 않으면은 지금 다 얼어 죽고 굶어 죽게 생겼는데 뭐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아까 심은 나무 그냥 빼다가 아궁이에다 집어쳐 넣는 거죠. 이게 산림 녹화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산림 녹화를 성공을 시키려면 우선 첫째로 이 전 국민들이 산에 올라가 가지고 나무를 베다 떼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겠구나. 산림을 베다 떼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나무가 아닌 다른 땔감을 제공을 해줘야 되잖아요. 다른 땔감을 제공을 해주려고 보니까 지금이야 뭐 우리가 다른 뭐 휴대폰 팔고 반도체 팔아가지고 번 돈으로 지금 외국에 가가지고 뭐 도시가스 사오고 기름 사다가 떼니까 지금 이게 정상으로 돌아가죠. 그 당시에 외국에 가서 그 사올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땔감을 자급자족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강원도 탄전지대에 묻혀 있는 석탄을 캐자. 그래서 석탄을 캐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탄광을 개발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강원도에다가 탄광을 개발하기 위해서 강원 일대에 태백산 종합개발사업이라는 것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막 군장병까지 동원해가지고 막 태백산을 넘나드는 도로를 닦고, 그리고 태백 탄전지역까지 전부 철도를 집어넣고 전기를 집어넣어가지고 탄광을 개발해서 거기서 탄을 캐다가 그걸 도해지로 실어다가 도해지 근처에 있는 연탄 공장에서 연탄을 그냥 대량으로 찍어냅니다. 여러분 그 연탄 아시잖아요? 그 값싸게 만든 연탄을 전국 방방곡곡으로 다 보급을 하려고 보니까 촌마을에 차가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안 되겠다. 이 연탄 실은 차가 들어가려면은 도로를 닦아야 되니 새마을 운동을 하자. 그래가지고 마을길 넓히기 뭐 해가지고 마을길을 넓혀서 그 다음에 연탄을 공급을 하고, 그 다음에 장작되는 아궁이를 전부 정부가 돈 들여가지고 연탄 떼는 아궁이로 개량을 하고, 그래가지고 전국 방방곡곡에 연탄을 싼 가격으로 무제한으로 공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국민이 산에 나무를 베러 올라갈 일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새마을 운동으로 길을 닦아가지고 연탄 공급 시스템, 다시 말씀드리면 대체연료 공급 시스템을 완비를 한 다음에 자 이제부터 나무 심자. 그래서 나무를 심기 시작한 게 1973년부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산림녹화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광부들 목숨하고 우리가 바꾼 겁니다. 왜냐하면 광부들이 열심히 석탄을 캐서 그 캔 석탄으로 연탄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연탄을 떼는 바람에 우리가 나무를 그 배다 떼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됐으니까 대한민국 산림녹화의 1등 공신은 광부들입니다. 또 두 번째는 우리 국민들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연탄가스 받고 얼마나 많이 돌아가셨어요? 자, 이렇게 전 국민이 산에 올라가도 안 되도록 대체연료를 다 공급을 해놓고, 자, 이제 우리 국민들이 산에 올라가도 이제 산에 안 올라가겠지. 자, 이제 나무 심자. 그래가지고 공무원, 뭐 군인, 학생 다 동원해가지고 1973년부터 치산녹화 10개년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10년 안에 내가 이 산림녹화를 성공하겠다. 거국적으로 나무를 심었는데 목표가 1979년, 78년에 목표보다 훨씬 더 앞당겨가지고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6년 만에 108만 헥타에다가 29억 그루의 나무를 심었습니다. 1979년부터 제2차 치산녹화 10개년 계획이 시작이 돼가지고 전두환 대통령 시절인 1987년에 끝났어요. 이것도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973년부터 1987년까지 우리가 48억 2천만 그루의 나무를 심어서 드디어 우리가 산림녹화 성공국 반열에 오르게 됐습니다. 박정희 대통령도 대단하신 분이죠. 왜 대단하냐? 만약에 그 당시에 대체연료를 공급하지 않고 나무부터 심었다면 이거는 나무 심으나 마나였을 겁니다. 뭐 심어놓으면 뭐예요? 빨리 올라가가지고 빼다가
떼지 않으면 굶어 죽는 판이고 그런데. 자, 상황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무슨 북한에다가 무슨 나무 심기 운동을 한다고 발광을 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북한이 산림 녹화에 성공을 하려면 지금 나무를 심어주는 것보다 대체 연료인 연탄을 만들어서 그 연탄을 보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거나 아니면 대체 연료 다른 거 뭐 도시가스나 뭐 이런 거를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나무를 뭐 심어서 산림 녹화를 한다? 이건 다 사기입니다. 사기. 그렇게 해서 산림 녹화가 성공할 수가 없어요. 이 지구상에서 산림 녹화에 성공한 우리나라가 산림 녹화에 성공한 이유는 나무를 열심히 심어서가 아니고 대체 연료 시스템을 훌륭하게 만들어서 전 국민에게 이것을 향유시켰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박정희라는 분은 일을 어떻게 해야 이게 성공하는지를 알고 계신 분이었죠. 자, 이제 일제시대 때 심은 나무와 박정희 전두환 정부 때 심은 나무의 숫자를 한번 우리가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통감부 총독부 시절인 1907년부터 1942년까지 일제시대에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일본 사람들이 만든 조선 총독부가 만든 조림 대부제도라는 걸 통해 가지고 얼마만큼의 나무를 심었느냐? 236만 정도의 82억 1,500만 그루의 나무를 심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시절인 1973년부터 1987년까지 196만 정도의 46억 2천만 그루의 나무를 심었습니다. 일제시대가 박정희 전두환 시대보다 정확하게 2배 많이 나무를 심었습니다. 이것이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자, 일제시대는 1907년부터 42년까지니까 기간이 길어서 그런 거 아니냐. 그렇다면 박정희 전두환 시절의 요 기간이 15년인데 1930년부터 1942년까지 13년간 심은 나무와 비교를 해보면 식재 면적은 박정희 전두환 때가 117.2%로 일본 시대보다 많지만 나무를 심은 양은 86.4%에 불과합니다. 조선 총독부가 얼마나 많은 나무를 심었는가? 바로 이 수치를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수치에 해당하는 만큼의 나무를 심기 위해서 일본 사람들은 저 압록강 두만강 유역에 있는 원시림 지역에서 나무를 베다가 그것을 파는 돈으로 전부 착취한 게 아니고 남한 지역의 묘목을 만드는 비용으로 투입했다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식민통치라는 것은 자비로운 식민통치라는 것은 없습니다. 제국주의 시절에 힘센 자들이 힘이 약한 자들을 찍어 누르고 그 사람들의 자원과 그 사람들의 노동력과 그 사람들의 여러 가지 지적 노하우나 모든 것을 가져다가 자기네들의 근대화 자금으로 쓰기 위해서 식민지라는 걸 만들었는데 식민지를 유지, 통치, 운영하기 위해서 식민 통치를 하는 것은 공짜가 아닙니다. 자, 이 나라에서 우리가 뭔가를 탈취해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선 자원을 우리가 탈취한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저 강원도 그 지역의 금광에서 일본 사람들이 금을 캐서 가져간다고 쳐요. 그러면은 그 강원도 지역에다가 금광을 만들기 위해서 금광을 만들기 위한 도로를 닦아야죠. 철도를 놔야죠. 그리고 탄광에 들어갈 전기를 생산해야죠. 그런 인프라를
이 땅에다가 구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식민 통치를 하기 위해서 많은 자금이 투입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제시대에 우리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이 땅에 근대화된 공장, 근대화된 산업자본, 근대화된 방법론들이 우리 땅에 남았어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근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소중한 우리 나름의 도움이 됐기 때문에 이 식민지 근대화론이라는 것이 나중에 이제 만들어지는데, 어쨌든지 간에 이것저것을 다 우리가 떠나서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일본 사람들이 조선에서 식민 통치를 하는 기간 중에 이 땅에다가 이 많은 나무를 심어놨다는 사실은 이걸 우리가 어떻게 부인하려고 해도 부인할 수가 없는 통계 수치로 다 남아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일본이라는 나라를 바라볼 때, 저 사람들 그래도 조선해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했는지 정도는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조선 사람들에게 나무를 심어서 뭘 어떻게 하려고 했을까, 이런 것을 우리가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수치가 얘기하는 그야말로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 전 세계적으로 가장 성공한 산림녹화의 성공국이라고 하는 그 평가받는 박정희 전두환 시절에 심은 나무의 그 양보다 거의 2배 가까운 나무를 일본 사람들이 심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하지 않으면 가공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제 36년을 우리가 참 뒤돌아보면, 앞으로 이제 제가 이런 아주 구체적인 수치를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적어도 우리가 일본 사람들이 이런 거 참 그래도 이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참 하려고 노력을 했구나 하는 정도는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마저 부인해버리면 그냥 이완용이가 나라 팔아먹어가지고 30년 있다가 우리는 착취만 당했는데 이런 거밖에 안 남는 거죠. 아니, 착취만 당했는데 어떻게 일제시대 때 우리 조선의 이 경제 성장률이 이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이거를? 일본 본국 정부보다 조선의 경제 성장률이 더 높아요. 일본 본국 정부의 인구 증가율보다 식민지 조선의 인구 증가율이 더 높아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이냐. 열린 마음으로 우리가 역사적 사실을 받아들이는 이런 시대가 이제는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도 일본 사람들이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진정으로 일본 사람들은 무엇을 추구했을까, 그리고 도대체 이 많은 한국인들이 왜 저런 일을 왜 했을까. 예를 들면 최남선, 이광수 같은 사람이 젊은이들이여 일본을 위해서, 천황을 위해서 피를 흘려다오 학병 거지를 해가지고 다 친일파로 낙인이 찍혔는데, 저 사람들은 왜 일본을 위해서 싸워달라고 얘기를 했을까? 그 내면을 알면 과연 우리가 저 사람들을 친일파라고 저렇게 매도를 할 수 있을까? 정말 머리에 지진이 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좀 머리에 지진이 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